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32억 배럴, 인류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자본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굴욕적인 조약 앞에서 한 엘리트 변호사는 계약서를 던지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자원의 저주에 빠진 세계 최악의 빈곤국 시민들이 절망의 끝에서 왜 일제히 유일한 희망으로 대한민국을 외쳤는지 오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어요. 제 앞에는 수백 장짜리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미의 거대 국가가 우리 정부와 맺으려는 자원 개발 합의서였죠. 조건은 꽤 화려해 보였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당장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류에 적힌 불공정한 조건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34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 부처와 외국 자본 사이의 법적 분쟁을 조율하는 국제자원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대형 법률 사무소에 출근하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우리 땅 아래에는 3,020억 배럴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은 황금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거대한 부를 지키고 키우는 사람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가난을 모를 거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항상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죠. 저 역시 그 풍요로움이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대학에서 법을 꼼꼼히 공부하고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제 인생도 국가의 번영과 함께 끝없이 위로 올라갈 줄만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잔인한 착각이었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삶의 밑동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길에 묘한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단골 빵집의 빵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상점의 진열대는 하루가 다르게 비어갔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물자 부족인 줄 알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곧 해결될 문제라고 발표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우유를 사려고 동네 상점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는 이미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2시간을 기다려 겨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상점 주인이 가격표를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 줄을 섰을 때보다 가격이 무려 3배나 뛰어 있었죠. 놀랐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몇 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살던 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존엄성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병원에는 붕대와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가로등이 절반 이상 꺼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매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서류 속의 숫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를 건너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고 있었죠. 땅에서는 엄청난 자원이 솟구치는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모순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변호사로서 국가 간의 계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점차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원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 그 자원을 통제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강대국들을 불러들이는 덫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짓지 않았고 기술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땅만 파서 외국에 넘겼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다시 제 책상 위에 놓인 북미 국가와의 계약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너진 우리 경제를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계약서의 세부 조항은 무척 교묘했습니다. 채굴된 자원의 대부분은 그들의 소유로 넘어가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설비 운영권은 철저히 그들이 독점하도록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디에고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엘레나, 그냥 서명해.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정부의 계약을 검토해 온 훌륭한 선배조차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였죠.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또 강대국에 우리의 미래를 헐값에 넘겨야만 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최근 석 달 동안 제 대학 동기 10명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짐을 싸서 국경을 넘거나 위험한 배에 올랐죠. 이 나라 최고의 똑똑한 청년들이 청소부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고국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쥐고 있는 제 손에 꽉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서명하면 우리는 앞으로 50년 동안 또다시 누군가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나라에서 기계처럼 일하게 될 테죠. 오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부 관료들과 북미 자본의 대리인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우리 쪽 관료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굴욕적인 현장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비참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수백 개의 계약서를 검토했던 제 노력이 조국을 팔아넘기는 데 쓰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어두침침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울 각오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해외 발전 사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스스로 일어서는데 성공한 나라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 책상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자원 부국들의 경제 발전 사례를 담은 두꺼운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대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낮에 보았던 굴욕적인 계약서의 잔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와 비슷한 자원을 가졌지만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나라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 넘길수록 절망만 깊어졌어요. 중남미의 이웃 국가들,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 심지어 중동의 몇몇 나라들까지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자원이 발견되면 거대한 외국 자본이 밀려왔고 소수의 권력자만 부유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국가는 부패했죠. 이른바 자원의 저주였습니다. 유일한 예외로 꼽히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우리와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탄탄한 제도와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낯선 통계 자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마우스 휠을 내리다가 우연히 클릭한 유엔의 과거 경제 지표였어요. 1960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조국의 이름을 아주 높은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시는 석유 호황기였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순위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느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9달러.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보다도 가난한 수치였어요. 이름도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검색창에 그 나라의 이름을 쳤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참혹했습니다. 3년간의 끔찍한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 있었죠. 도시는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하게 버려진 불모지였어요. 우리가 석유를 팔아번 돈으로 최고급 수입차를 타고 화려한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고 쥐를 잡아 가죽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경제 지표는 믿을 수 없는 각도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가입니다. 감정보다는 숫자와 팩트를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는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철광석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내고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공장을 세웠다고 했죠. 조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만들 도쿠조차 없는 상태에서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며 영국의 은행에서 차관을 빌려왔다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결기로 모든 것을 밀어붙였더군요. 그리고 2020년대 현재 그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2위, 자동차와 조선, 배터리 산업까지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었죠. 5,2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작은 국토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땅 밑에 3,020억 배럴이라는 천문학적인 석유를 두고도 국가가 파산해서 마트에 빵 하나가 없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밤을 새워 그들의 역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대신 사람을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굶어도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고 뼈 빠지게 일했죠. 국가는 그렇게 키워낸 인재들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소비하는 대신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적이 아니라 뼈를 깎는 희생과 지독한 교육열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우리나라는 반대였습니다. 땅에서 돈이 솟아나니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고 정부는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막대한 돈을 그냥 나누어주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인재를 키우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결국 모든 인프라를 강대국들의 손에 넘겨주어야 했고 그들이 하청기지로 전락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북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자원이 넘치는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낸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카라카스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어요. 오전 8시 반 부서의 수석 변호사인 디에고 선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 회의의 여파로 여전히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디에고 선배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료를 훑어보았죠. 엘레나, 넌 안 자고 뭐 한 거야? 한국? 여기 동아시아 경제 지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당장 북미 국가와의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판에 지구 반대편의 나라를 연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선배, 북미 자본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저는 어제 회의에서 다루었던 북미 국가의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칠해둔 조항들을 짚어나갔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자본과 장비를 대주지만 핵심 기술 이전 조항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장 인력도 단순 노무직만 우리 국민을 쓰고 고급 엔지니어는 100%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명시했어요. 이건 개발이 아닙니다. 철저한 착취예요. 20년 뒤에 계약이 끝나면 우리 땅에는 구멍 뚫린 유전과 고장난 파이프라인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디에고 선배는 침묵했습니다. 그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대안이라는 거야? 선배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최근 중동과 중남미에서 진행했던 거대 인프라 사업의 계약 형태를 보여주었어요.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의 계약서는 달랐어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 사례와 콜롬비아의 도로 인프라 사업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반드시 현지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핵심 기술 이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공사가 끝난 후에도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센터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과거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들은 외국 기술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훔쳐 배워야만 했습니다. 서름을 겪어봤기 때문에 개도국에 진출할 때 현지인을 단순한 부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기술을 감추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죠. 그들은 물고기를 던져주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로 대우하는 겁니다. 디에고 선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한국 기업의 사례 연구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참 뒤 선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외국 자본이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기술 이전을 명시하고 현지인을 교육시킨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언제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철학이 해외 사업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선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밖의 카라카스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엘레나. 선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계약을 뒤집을 권한은 없어. 위선에서는 빨리 달러를 가져오라고 난리니까. 하지만 내 말이 맞아. 계속 이렇게 헐값에 나라를 팔아넘길 수는 없어. 선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체념에 빠져 있던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당겨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레 열릴 최종 검토 회의에서 북미 계약서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을 전면으로 폭로하기로요. 동시에 한국과의 국가 간 협력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기획부서에 몰래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윗선에 찍혀 변호사 자격을 잃거나 부서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새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겉면에 대체 협력한 대한민국 모델 도입건이라고 또박또박 적어 넣었죠. 떨리던 손이 이제는 단단하게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종 검토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무척 맑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디에고 선배와 함께 정부 청사 3층에 있는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쿵쿵 뛰었죠. 제 서류 가방 안에는 어젯밤 밤을 새워 완성한 새로운 협력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한 보고서였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배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북미 자본을 대표하는 거물급 대리인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들의 태도는 마치 다 이긴 게임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정부 측 인사들은 어떻게든 오늘 도장을 찍고 달러를 받아오라는 대통령의 압박에 쫓기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장관이 시계를 보며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자잘한 조항은 넘어가고 바로 최종 서명 단계로 갑시다. 안 됩니다. 장관님.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디에고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북미 측 대리인들의 미소가 굳어졌고 장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호통이 날아오기 전에 선배는 미리 준비한 새로운 보고서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보냈습니다. 장관님,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청 국가로 전락합니다. 기술 이전 조항이 전무하고 핵심 운영권마저 100% 넘어가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선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장관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마트에 밀가루가 없어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야. 달러가 없으면 당장 다음 주에 국가가 부도난다고.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장 저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떨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장관님, 당장 내일 먹을 빵을 사기 위해 100년짜리 집의 기둥을 뽑아 파는 짓입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 모델입니다. 제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이 중동과 남미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인프라와 자원 개발 사업들의 실제 계약서 사본이었죠. 여기를 보십시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자본만 대고 이익을 빼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업 규모의 30% 이상을 현지 기술자 양성에 투자합니다. 시설 완공 후에도 운영 기술을 완전히 넘겨줄 때까지 현장에 남아있죠. 우리는 원유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들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조건으로 정유시설과 자체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북미 측 수석 대리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 양반, 꿈이 너무 크군. 당신네 나라 노동자들은 복잡한 플랜트를 운영할 지적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거잖아. 아주 거만하고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반박했습니다. 1950년대 당신네 나라가 한국을 평가할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엔지니어를 키워냈고 지금은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플랜트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진 몇 명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들 역시 이대로 나라를 넘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폐허에서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개발도상국을 파트너로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국가. 그 명확한 차이는 숫자에 찌든 관료들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며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지금 당장 저 두 사람을 당장 부서에서 대기 발령 내리고 회의실에서 내쫓아. 저는 문서들을 챙길 틈도 없이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디에고 선배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수고했어, 엘레나. 후회는 없다. 선배의 씁쓸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작은 반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무모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정부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대기 발령.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처분이었죠. 카라카스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조국을 위해 일해왔던 변호사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스스로 일어서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은 그저 서류 가방 속의 환상으로 끝나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북미 자본과의 자원 개발 조약이 최종 타결되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달러가 들어오면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뻔한 거짓말이 앵커의 입을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포하고 멍하니 누워 있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한 주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서의 막내 변호사인 이사벨이었습니다. 선배님, 지금 당장 인터넷 좀 보세요. 이사벨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이 회의실에서 쫓겨난 날, 제가 선배님 자리에서 그 한국 모델 제안서를 몰래 복사했거든요. 그걸 친한 기자한테 넘겼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사벨, 너 미쳤어? 그게 어떤 문서인데? 저는 다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독립 뉴스 사이트마다 제가 썼던 보고서가 통째로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한 진짜 대안,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다.
댓글이 수만 개가 넘게 달려 있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정치인들에게 속아왔던 시민들이 서류에 적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명확한 논리가 생기자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처럼 사람을 키우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 정부는 왜 이 제안을 묵살했는가? 글자 하나하나에 시민들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외쳤던 그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닿은 겁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던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구석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있는 볼리바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헉하고 숨이 막혔어요.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 이 나라의 시위는 분노에 찬 고함과 화염병이 난무하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지어 무언가에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래를 팔지 마라. 우리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칠 파트너를 원한다. 제가 썼던 보고서의 핵심 구절이 사람들의 슬로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장 한편에서 작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젊은 대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쳤습니다. 구호물자를 던져주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빼앗아가는 강대국들에게 신물이 났습니다. 학생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닙니다. 리더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자본 하나 없이 기술 대국을 만들어낸 한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와 땀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고 뜨거운 박수였어요. 학생의 연설을 듣고 있던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서명 용지에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변호사로서 숫자와 법 조항만 믿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딱딱한 서류 너머에 있는 진정한 희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는 국가. 그 자립의 꿈이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증거를 통해 카라카스의 광장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이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것 보세요.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어요. 한국 기업을 국가 우선 협력 파트너로 지정하라는 시민 청원이에요. 이사벨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 회의실에서 쫓겨난 그 순간이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본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아주 작고 위태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있었으니까요. 광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매일 밤 볼리바르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인원은 어느새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자본과의 굴욕적인 계약을 강행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국제 언론들이 카라카스에서 벌어지는 평화 시위를 연일 집중 보도했고 섣불리 경찰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디에고 선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엘레나, 당장 뉴스 좀 켜봐.
정부가 일본 대표단이랑 공식 면담을 가졌대. 선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와 우리 정부 관료들이 악수를 하고 있었죠.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이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지원, 최신식 정유 설비 도입, 그리고 당장의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막대한 장기 차관 제공이었습니다. 조건만 놓고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북미 자본이 내밀었던 일방적인 착취 계약서와 비교하면 훨씬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보였으니까요. 텔레비전 뉴스 패널들은 당장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되었고 자금력도 풍부하다는 논리였죠. 당장 텅 빈 마트의 진열대와 치솟는 물가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달러와 최신 기술을 동시에 주겠다는 약속은 무척 달콤하게 들렸을 겁니다. 저 역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변호사의 이성으로만 따져본다면 일본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제안이 공식 발표된 바로 다음 날 광장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단순한 반대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묘하게 단호해져 있었죠. 저는 이사벨과 함께 퇴근길에 광장에 들렀습니다. 연단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술도 좋고 돈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을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외쳤던 파트너가 그들이었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짧고 아주 강한 박수 소리였어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나라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이사벨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일본의 해외 인프라 사업 방식 기억나시죠? 그들은 약속은 칼같이 지키지만 기술을 현지인들에게 깊이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기네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완벽하게 지어놓고 떠날 뿐이죠. 결국 우리는 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부품과 인력에 영원히 의존해야 할 거예요. 이사벨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일본이 중남미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계약서들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했고 정밀했지만 현지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기술을 전수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툴더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낚싯대를 쥐고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줄 진짜 스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아픔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가난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섰고 아파도 약이 없어 견뎌야만 했던 그 참혹한 역사가 우리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풍요로웠던 나라와 맨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술을 쌓아 올린 나라. 이 두 나라가 가난하고 무너진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이 보이지 않는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 할머니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굽은 허리에 낡은 스웨터를 입은 분이었죠. 할머니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60년을 이 땅에서 살았소. 외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돈가방을 들고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빼앗겼지. 나는 우리처럼 배를 골아본 나라, 우리처럼 바닥에서 기어 올라가 본 나라와 손을 잡고 싶소.
내 손자들에게는 그런 나라의 독한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단 말이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한 진심이 광장을 꽉 채웠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와 이성이 아무리 화려한 숫자를 들이밀어도 수십 년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동정의 대상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나라는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뿐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 선정을 위한 최종 법률 검토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기술 이전 비율, 현지 인력 고용 의무화 조항, 그리고 장기적인 산업 자립도 예측 수치를 명확한 데이터로 비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은 일본이 높을지 몰라도 20년 후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은 한국과 손을 잡았을 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의견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죠.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투표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과 멈추지 않는 시민들의 시위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겁니다. 비록 헌법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선거는 아니었지만 국제협력 파트너 선정을 위한 국민선호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 투표소가 설치된다는 뉴스가 발표된 날, 카라카스 시내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국민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은 무려 15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투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어둑어둑한 시간인데도 골목마다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평소처럼 빵이나 우유를 사기 위해 서는 고단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묘한 활기와 기대감이 배어 있었죠. 저도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줄은 벌써 운동장을 한 바퀴 빙 돌아 도로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카를로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지 자꾸만 무게 중심을 바꾸며 힘들어하셨죠. 제가 부축해 드리려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20년을 멍청하게 기다렸는데 이깟 2~3시간 서 있는 게 대수겠어. 오늘은 내 손으로 진짜 사람을 고르는 날이니까 힘을 내야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선택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고 강대국이 던져주는 조건에 맞춰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투표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 거룩한 순간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투표용지가 놓여 있었어요. 종이 위에는 3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미의 거대 자본,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저는 볼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려왔어요. 1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그 어떤 화려한 계약서보다 눈앞에 있는 이 작고 거친 갱지 한 장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세 번째 칸에 정확히 X자 표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네 글자 위에 볼펜 끝이 닿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영원히 종속되지 않겠다는 다짐, 우리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겠다는 선언. 이 작은 투표용지 한 장이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낼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투표함에 종이를 밀어넣으며 저는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의 진심이 지구 반대편까지 닿기를 바란다고요. 개표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디에고 선배, 이사벨과 함께 사무실 근처의 작은 펍에 모여 라디오를 켰습니다. 펍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스피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역의 개표 결과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45%, 일본 30%, 북미 25%. 사람들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라디오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의 집계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의 득표율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죠. 새벽 3시 마침내 중앙선거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투표율 78%.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종 득표율은 무려 65%였습니다. 압도적인 과반 승리였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사벨이 제 목을 끌어안고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디에고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거리 밖에서도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카라카스의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분노나 폭동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물 밖으로 나와 첫 숨을 터뜨리는 그런 생생하고 벅찬 소리였습니다. 저는 펍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거리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한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부름에 응답해줄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은 전날과 똑같이 낡고 고단해 보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쓰레기가 뒹굴던 거리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상점 앞에서도 더 이상 짜증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죠. 방향을 찾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절망을 견뎌낼 힘을 얻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어요. 북미 자본과의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지정하여 특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텔레비전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앓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우리의 자원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주춧돌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자원부 장관의 비서실이었습니다. 엘레나 변호사님, 내일 오전까지 부서로 복귀해 주십시오. 특사단 법률팀 팀장으로 발령 나셨습니다. 떨렸습니다. 쫓겨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제가 직접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이제 제 서류 가방 안에는 불평등한 항복 문서가 아니라 두 나라가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이 담기게 될 겁니다.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을 열고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틀었습니다. 1970년대 열사의 땅 중동으로 떠난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안전모를 쓰고 땀에 흠뻑 젖은 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내 나라는 내가 직접 세우겠다는 맹렬한 의지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 노동자들의 눈빛에서 어제 투표소 줄에 서 있던 카를로스 할아버지와 광장의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세계 어디서나 같은 빛을 내는 법이니까요. 한국의 성공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마법이나 신의 축복 같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을 흘린 사람들의 처절한 선택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베네수엘라 시민들도 공짜로 얻는 빵 대신 스스로 미라를 심고 밭을 일구는 그 험난하고 위대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텅 빈 마트의 진열대에 절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스승이자 파트너가 곁에 있으니까요. 기술을 배우고 공장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언젠가는 우리도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죽을 다해 뛰어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구 반대편의 작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역사를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룩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엄청난 업적입니다. 우리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줄 단 하나의 나라로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고 다행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눈부신 발전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가슴 벅찼던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또 다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라카스에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엘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